제 손에 들린 이 샴페인 한 잔의 가격은 웬만한 중형차 한 달 할부금보다 비쌉니다. 그리고 이 졸업 파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은 그 사실을 아주 잘 알고 있죠. 제 이름은 강태준입니다. 올해 37살로 전직 소방관 출신이자 현재는 보안기술 분야의 기업가입니다. 지금 저는 서울대 의대 졸업생들이 가득한 바다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그들은 마치 제가 자신들의 값비싼 페르시아 양탄자를 더럽히기라도 한 것처럼 저를 쳐다보고 있군요. 신사숙녀 여러분, 제 아내 서윤이 평창동 부모님 댁에 정갈하게 다듬어진 잔디밭에 모인 군중을 향해 선언했습니다. 제가 의대를 졸업하기까지 저를 지지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거의 모든 분들이라고 해야겠네요. 그녀의 시선이 군중 사이로 저와 마주쳤고 그녀의 얼굴에는 익숙하고 차가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위대한 성취를 이루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니까요. 뒤이어 터진 웃음소리는 제 살을 찌르는 바늘 같았습니다. 이서윤. 갓 의대를 졸업한 그녀는 언제나 야망이 넘치는 여자였습니다. 제가 깨닫지 못한 것은 그녀가 자신의 학비를 대기 위해 밤낮으로 이교대 근무를 하던 남편을 얼마나 경멸해 왔는지였습니다. 어머, 서윤아, 넌 너무 착해서 탈이야. 그녀의 언니 지윤이 끼어들었습니다. 오후 3시밖에 안 됐는데도 그녀의 목소리는 이미 술 기운에 떨리고 있었습니다. 시야가 좁은 사람들이 있다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지. 그녀는 저를 향해 모호하게 손짓했습니다. 노동자 계급의 사고방식 말이야. 당장 눈앞의 월급 봉투 너머는 보지 못하는 법이거든. 서윤의 지도 교수이자 오늘 귀빈인 최연석 박사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45살인 그는 오랫동안 천재라는 칭송을 받으며 살아온 사람 특유의 거만함을 풍기고 있었습니다. 서윤 씨 같은 인재의 잠재력이 개인적인 인간관계 때문에 억눌리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는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을 만큼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처한 환경을 극복해야 할 때가 있는 법이죠.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제가 지난 3년 동안 무엇을 일구었는지 전혀 모릅니다. 제 보안 업체인 강성보안시스템은 이미 동북아시아에서 가장 주목받는 기업 중 하나로 성장했습니다. 우리는 포춘 500대 기업부터 정부 계약 업체까지 고도의 보안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저는 겸손함과 업무의 특수성 때문에 언제나 낮은 자세를 유지해왔습니다. 태준 씨는 언제나 현실적이었죠. 서윤이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녀가 말하는 현실적이라는 단어는 마치 전염병처럼 들렸습니다. 그는 동네 작은 소방서나 소소한 자영업 같은 꿈만 생각했거든요. 그는 우리 중 일부가 더 큰 일을 하기 위해 태어났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녀의 부모인 이진호 박사와 박혜숙 판사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단 한 번도 저를 좋아한 적이 없었고 제 딸에게 제가 과분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밤 그들의 상류층 친구들에 둘러싸여 그들은 마침내 노동자 계급 출신의 사위가 자신의 역할을 다하고 버려지는 광경을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정말이지 그런 사람이 어떤 미래를 줄 수 있겠어? 지윤이 와인잔을 흔들며 덧붙였습니다. 서윤이는 자신의 야망과 교육 수준, 사회적 지위에 걸맞은 사람을 만날 자격이 있어. 그녀는 옆에 서서 사람들의 시선을 즐기고 있는 자신의 연인을 향해 의미심장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군중 사이에서 동조하는 수군거림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의사 동료들, 병원 행정가들, 이씨 가문의 오랜 친구들인 익숙한 얼굴들을 보았습니다. 그들 모두는 저를 동정과 멸시가 섞인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가장 슬픈 게 뭔지 아세요? 서윤이 잔디밭 전체에 울려 퍼지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는 정말로 자기가 성공했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카메라나 만지고 벨이나 설치하는 그 보잘것없는 보안 사업 말이에요. 귀엽지 않나요? 마치 어린애가 어른 놀이를 하는 것 같아요. 이번에는 웃음소리가 더 컸습니다. 저는 서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는 그녀의 손이 서윤의 허리에 닿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지의 표시여야 할 그 손길은 분명한 친밀함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저 짓을 얼마나 오래 해온 걸까? 내가 그들의 사적인 농담거리가 된 지는 또 얼마나 된 걸까?
제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칼날처럼 웃음소리를 베고 나갔습니다. 성공에 대한 정의는 사람마다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서윤의 눈에 불쾌함이 스쳤습니다. 그만해요, 태준 씨. 더 이상 자신을 망신시키지 말아요. 당신이 그녀에게 어울리지 않는다는 건 우리 모두가 아는 사실이니까요. 당신 말이 맞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제가 정말 수준이 안 맞는 모양이군요. 저는 연락처를 훑어 전화를 걸었습니다. 강태준입니다. 승인 코드 델타 77 알파. 지금 당장 성북동이 회장님 댁으로 픽업 요청합니다. 그래요, 헬기로. 5분 내 도착 예정으로. 주변의 대화가 일제히 잦아들었습니다. 서윤은 당황한 기색을 보이다가 이내 짜증을 냈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그녀가 쉿소리를 냈습니다.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차를 좀 불렀습니다. 차를 불렀다고요? 태준 씨 바보 같은 소리 좀 마세요. 당신 그 낡은 국산 SUV 타고 왔잖아요. 저는 오늘 저녁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실 우버를 불렀습니다. 주차하기가 까다로운 곳이라서요. 처음에는 멀리서 들려오는 웅웅거림 같았습니다. 파티의 소음 속에서는 거의 들리지 않았지만 소리는 점점 더 크고 명확해졌습니다. 헬리콥터 프로펠러 특유의 두두두두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대화가 멈췄고 사람들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져 무시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해졌습니다. 저게 뭐야? 누군가 묻기 시작했습니다. 나무 위로 매끄러운 검은색 헬리콥터가 나타났습니다. 기체 옆면에는 강성 보안 캔성 시큐리티이라는 글자가 은색으로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헬기는 한 바퀴 선회하더니 이 회장댁 저택 옆에 넓은 들판으로 하강하기 시작했습니다. 프로펠러가 만들어낸 강력한 바람에 테이블보와 장식들이 날아갔습니다. 부인들은 다급히 드레스와 머리를 정돈했고 남자들은 자신의 술잔을 가렸습니다. 세심하게 준비된 우아한 파티는 순식간에 혼란으로 변했습니다. 서윤은 멍하니 헬리콥터를 바라보다가 저를 보았습니다. 입이 딱 벌어져 있었죠. 저게 당신 거예요? 세 대 중 하나인가? 저는 넥타이를 매만지며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나머지 2대는 인천과 부산 본사에 있습니다. 보통은 정부 계약 건으로만 사용하는데 오늘 밤은 좀 특별한 게 필요할 것 같아서요. 최 박사의 안색이 창백해졌습니다. 정부 계약이라니? 아, 그렇습니다. 우리는 몇몇 국가기관의 보안을 담당하고 있죠. 보안 사항이라 자세히 말씀드릴 순 없지만요. 저는 주변에 얼어붙은 얼굴들을 둘러보았습니다. 당장 눈앞의 월급 봉투 너머를 생각하면 이룰 수 있는 일이 꽤 많더군요. 지윤의 와인잔이 손에서 미끄러져 대리석 바닥에 산산조각 났습니다. 이 판사가 다가왔습니다. 그의 평정심은 무너져 있었습니다. 태준 군, 우리는 전혀 몰랐네. 당연히 모르셨겠죠. 제가 말했습니다. 물어본 적이 없으시니까요. 그저 짐작만 하셨을 뿐이죠. 저는 서윤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당신들도 마찬가지고. 헬리콥터가 착륙했고 날개는 여전히 돌고 있었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가 보조석에서 내려 저에게 걸어왔습니다. 제 최고의 파일럿이자 전직 특수부대 출신인 김도진이었습니다. 강 대표님, 도진이 다가와 엔진 소리를 뚫고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출발 준비되셨습니까? 거의 끝났네. 저는 저를 처음 보는 사람처럼 쳐다보고 있는 서윤을 돌아보았습니다. 서윤아, 내 말이 맞아. 우리는 성공에 대한 정의가 서로 다르지. 당신의 방식은 당신을 사랑했던 남자를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모욕하는 것이었지만 내 방식은 의미 있고 중요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것이었어. 태준 씨, 잠깐만요. 아니, 저는 그녀의 말을 잘랐습니다. 더 이상 기다리고 싶지 않아. 당신이 정말 원하는 게 뭔지 고민하는 동안 당신의 안전한 도피처가 되어주는 것도 당신의 이야깃거리가 되는 것도 이제 끝이야. 저는 멍하니 저를 보고 있는 엘리트들의 군중을 둘러보았습니다. 파티 즐겁게들 하세요. 서윤아, 졸업 축하한다.
내 그 모든 노력이 그럴 가치가 있었기를 바란다. 저는 헬리콥터를 향해 걷기 시작했고 도진이 제 옆을 지켰습니다. 강태준, 서윤이 저를 불렀습니다. 바보같이 굴지 말고 돌아와요. 저는 들판 끝에서 멈춰 마지막으로 돌아보았습니다. 당신의 야망과 학벌, 사회적 지위에 걸맞은 사람을 찾고 싶다고 했지. 제 목소리는 갑작스러운 정적 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다음번에는 누군가를 버리기 전에 내 남편이 어떤 사람인지부터 먼저 알아보는 게 좋을 거야. 제가 헬기에 오르자 잔디밭 위에 얼어붙은 듯 서 있는 서윤이 보였습니다. 그녀의 완벽했던 파티는 연기처럼 사라졌습니다. 최 박사가 그녀를 위로하려 했지만 그녀는 그를 밀쳐내고 저를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헬기가 이륙했고 저는 발 아래로 점점 작아지는 저택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사람들은 바람에 흩날리는 개미떼 같았습니다. 그들이 정교하게 쌓아 올린 세계는 예상치 못한 진실 앞에 뒤집혀 버렸습니다. 어디로 모실까요, 대표님? 도진이 헤드셋으로 물었습니다. 집으로 가자. 제가 말했습니다. 새로 산 그 집으로. 서울의 야경 위를 날며 저는 낮게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누가 빌게 될지 한번 보자고. 도시의 불빛이 발밑에서 반짝이기 시작할 때 저는 예전의 삶을 완전히 뒤로 던져버렸습니다. 제가 6개월 전에 구입한 집은 서울 근교의 숲으로 둘러싸인 오영평 대지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장식처럼 보이지만 강철로 보강된 육중한 대문 뒤에 숨겨진 요새였죠. 서윤에게는 그저 주말 휴식처라고 말했었지. 이곳이 실제로 포춘 500대 기업 CEO들을 보호하는 보안업체가 설계한 철통 같은 성벽이라는 사실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집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헬기 착륙장에 내리자 도진이 말했습니다. 빠른 대응 고맙네. 별 말씀을요. 도진이 씩 웃었습니다. 저희는 대표님이 행동하시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난 크리스마스 파티 때 사모님이 하시는 행동 보고 다들 화가 많이 났었거든요. 그 말은 뼈아팠지만 진실이었습니다. 제 직원들조차 제가 눈이 멀어보지 못했던 것을 이미 느끼고 있었던 것이죠. 집 안으로 들어와 독한 위스키를 3잔 연거푸 마시고 서재에 앉았습니다. 모니터에는 저택 곳곳을 비추는 보안 카메라 영상들이 가득했습니다. 파티장을 떠난 직후부터 휴대폰이 계속 진동했지만 무시했습니다. 대신 제 전담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은혜 씨, 나야. 이혼 절차 지금 당장 시작해줘. 유은혜 변호사. 그녀는 지난 3년 동안 제 사업 계약부터 이 집 매입까지 모든 일을 처리해온 사람입니다. 그녀는 날카롭고 직설적이었으며 처음부터 서윤에 대해 경고해왔던 인물입니다. 그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물었습니다. 결국 결정적인 한 방이 뭐였나요? 오늘 졸업 파티에서 50명의 증인 앞에서 당한 공개적인 모욕이었지. 저는 오늘 있었던 일들을 말해주었습니다. 세상에, 대표님. 정말 고생 많으셨네요. 하지만 이제 때가 됐습니다. 월요일 아침 일찍 서류 접수하겠습니다. 재산 문제는 이미 다 정리해뒀잖아요. 한남동 아파트는 서윤 씨 단독 명의죠. 그 부모님이 강력히 주장하셨으니까요. 하지만 이 집과 회사, 그리고 모든 실질적인 자산은 대표님 소유입니다. 그녀는 대표님의 작은 사업에 이름이 섞이는 걸 원치 않았으니까요. 영리하군. 그럼 그녀의 의사 경력은? 저는 위스키 잔을 돌리며 잠시 멈췄습니다. 글쎄 그건 어쩌지? 내가 그녀의 공부 뒷바라지를 다 해줬는데 말이야. 대표님은 보안 업무를 하시면서 의료계에도 인맥이 넓으시잖아요. 마음만 먹으시면 그녀의 앞길을 아주 복잡하게 만드실 수도 있죠. 강성 보안 시스템은 서울의 대형 병원 3곳과 의사협회의 보안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전화 몇 통이면 서윤의 취업은 매우 험난해질 것입니다. 그건 좀 더 생각해보지. 전화를 끊고 마침내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부재 중 전화 37통, 대부분 서윤이었습니다. 문자 메시지들은 슬픔의 5단계를 실시간으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짓이에요? 전화 좀 받아요. 태준 씨. 이건 너무 유치하잖아요. 당장 집으로 와요. 어른답게 얘기하자고요. 당신이 망신당한 건 미안하지만
이건 너무 과한 반응이에요. 제발 전화 좀 줘요. 우리 해결할 수 있잖아요. 그래요. 끝까지 애처럼 구시겠다. 하지만 이런다고 우리 사이가 달라지는 건 없어요. 마지막 문자는 10분 전에 온 것이었는데 제 피를 끓게 만들었습니다. 현석 박사님이 그러는데 당신 지금 일종의 중년의 위기를 겪고 있는 거래요. 당신 나이대 남자들이 무능함을 느낄 때 흔히 나타나는 증상이라고요. 우리가 도와줄 수 있어요. 저는 휴대폰을 창밖으로 던져버리고 싶은 충동을 억누르며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개인용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오직 몇 명만 아는 번호였죠. 발신인을 확인했습니다. 어린 시절 친구이자 지금은 강남경찰서 강력계 팀장인 정민수였습니다. 뉴스 봤다. 민수가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무슨 뉴스? 지금 성북동 일대가 난리야. 어떤 남자가 헬기 타고 파티장에 나타나서 아내를 제대로 물먹였다며? 딱 봐도 너더만. 저는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소문 참 빠르네. 내 아내가 아는 사람들한테 다 전화 돌리면서 수습하려고 하니까 더 빠르지. 내가 지금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떠들고 다니던데? 역시 그렇군. 그래, 네 계획은 뭐야? 너 성격에 대책 없이 저지르진 않았을 거 아냐. 민수는 저를 너무 잘 압니다. 우리는 같은 달동네에서 자랐고 소방관 동기였습니다. 제가 보안회사를 차릴 때 그는 자신의 퇴직금까지 미리 끌어다 장비 비용을 대준 첫 번째 투자자이기도 했습니다. 생각 중이야. 제가 시인했습니다. 좋아. 그 여자는 당해도 싸. 도움이 필요하면 말해. 알았어. 상황 좀 더 지켜보고 연락할게. 1시간 넘게 민수와 통화하며 그가 들은 뒷이야기들을 수집했습니다. 서유는 제가 떠난 뒤에도 파티를 계속하려 했지만 이미 분위기는 망가졌다고 합니다. 손님들은 제 회사에 대해 그리고 그들이 제 성공의 규모를 얼마나 잘못 짚었는지에 대해 불편한 질문들을 던지기 시작했죠. 특히 최현석 박사는 누군가 정부 계약건을 언급할 때마다 안색이 변했다고 합니다. 전화를 끊고 노트북을 열어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서윤이 게임을 하고 싶다면 상대를 잘못 골랐습니다. 조사 결과 최현석 박사는 꽤 흥미로운 과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3건의 의료과실 소송이 합의로 마무리되었고 5년 전에 요란했던 이혼 소송에서는 전처가 그가 의대생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했더군요. 가장 흥미로운 것은 몇몇 연구 논문에 대한 조작 의혹이 의료계 내부에서 은밀히 돌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자료를 읽고 있는데 보안 시스템 알람이 울렸습니다. 정문에 누군가 왔습니다. 모니터에는 서윤의 BMW가 비쳤습니다. 서윤 본인이 창밖으로 머리를 내밀고 인터폰에 대고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태준 씨 안에 있는 거 다 알아요. 대화가 필요해요. 문 열어요. 저는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자정이 넘었어, 서윤아. 그만 돌아가. 이건 너무 무의미한 짓이야. 열어줘요. 긴 침묵 끝에 그녀가 말했습니다. 얘기하기 전까진 안 갈 거예요. 저는 화면을 적외선 모드로 전환했습니다.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최 박사가 보조석에 앉아 지원하는 척하고 있었지만 제 눈에는 그저 이 상황이 몹시 불편해 보이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저는 인터폰에 대고 말했습니다. 최 박사가 운전해서 데려다 준 모양이군. 당신이 너무 제정신이 아니라 운전하기 위험하다고 생각했나 보지? 참 자상하기도 해라. 여전히 문 안 열어줄 거야? 서윤아, 제발 그만해. 오늘 당신이 나한테 준 상처는 그걸로 충분해. 돌아가서 내 변호사더러 내 변호사에게 연락하라고 해. 저는 인터폰을 끄고 그들이 20분간 더 머물다 마침내 차를 돌려나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새로운 도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서윤은 밤새도록 전화를 돌린 모양입니다. 오전 7시부터 제 사무실 전화기가 울려댔고 여러 사업 파트너들로부터 걱정 섞인 전화가 쏟아졌습니다. 첫 번째 전화는 서울종합병원의 박소영 행정처장이었습니다. 우리 회사의 가장 큰 고객 중 한 명이죠. 강 대표님, 이른 아침에 죄송합니다. 어제 어떤 사건이 있었다고 들었는데 별일 아니시죠?
저는 우리 비즈니스 관계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을 거라고 안심시켰습니다. 물론이죠. 다만 이서윤 씨가 오늘 아침에 전화를 주셨더군요. 상당히 불안해 보였어요. 대표님이 개인적으로 힘든 상황을 겪고 계신 것 같다고 하시던데.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처장님, 제 사생활이 업무에 영향을 준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저희가 제공하는 보안 서비스에 차질이 있었습니까? 아니요, 전혀요. 그냥 걱정이 돼서. 그럼 이 대화는 여기까지 하시죠. 연이어 세 통의 전화가 더 왔고 주제는 모두 같았습니다. 서윤은 제가 정신적으로 불안정하다고 떠들며 제 사업적 신뢰를 깎아내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반격할 때입니다. 저는 직접 전화를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는 의사협회였습니다. 이사회 의장인 김상태 박사는 제 아버지의 오랜 친구였고 우리 회사가 의협 신축회관의 보안 시스템을 설계했습니다. 김 의장님, 강태준입니다. 부탁 하나만 드려도 될까요? 오, 강 대표. 무슨 일인가? 새로 면허를 받는 의사 한 명에 대해 자격 심사를 좀 더 철저히 해주셨으면 합니다. 법에 어긋나는 건 아니고 학업 기록 중에 부적절한 점이 발견돼서 확인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저는 이혼 소송 과정에서 발견한 서윤의 학업 기록상 불일치 않은 부분들을 정리해 전달했습니다. 다음 전화는 아산병원의 인사팀장인 한지영 박사였습니다. 최근 병원 증축대 보안을 담당하면서 안면을 셌고 제가 병원 내 의사 한 명의 추잡한 스캔들을 조용히 처리해준 덕분에 그녀는 저에게 큰 빚을 지고 있었습니다. 한 팀장님, 주의해야 할 지원자가 있어서 연락드렸습니다. 이서윤 씨라고요. 환자 정보 보호와 의료 윤리에 대해 상당히 우려스러운 발언들을 해온 인물입니다. 기술적으로 거짓말은 아니었습니다. 서윤은 의료와 상관없는 분야에서 수많은 우려스러운 발언들을 쏟아냈으니까요. 정오까지 저는 6통의 전략적인 전화를 마쳤습니다. 그녀의 경력을 완전히 끝장낼 정도는 아니었지만 취업을 하는 데 있어 상당한 걸림돌이 되기엔 충분했습니다. 전화가 울렸습니다. 서윤이었습니다. 이번엔 받았습니다. 나쁜 자식, 그녀가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당신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모르겠군요. 서울종합병원에서 채용 취소 통보를 받았어요. 전문성이 의심된다나 뭐라나. 당신이 그 사람들한테 뭐라고 했죠? 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 거짓말 마요. 강태준, 당신이 내 커리어를 망치고 있다면 오늘 아침 내가 당신 파트너들에게 전화해서 당신이 정신적으로 무너졌다고 말한 것보다 훨씬 더 비겁한 짓을 하고 있는 줄 알아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건 다른 문제야. 제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뭐가 다르다는 거죠? 당신은 내가 존경하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나를 망신시켰고 수개월 동안 나를 바보로 만들었으니까. 당신은 그걸 사람들 앞에서 한 번에 했고 나는 그걸 혼자 견디며 내가 미친 건 아닐까 의심하게 만들었지. 난 당신을 미워한 적 없어요. 그래? 그럼 어제 그 키스는 뭐였지? 다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난 너무 힘들었어요. 당신은 당신의 성공을 한 번도 나랑 공유한 적 없잖아요. 당신이 나를 그렇게 생각하게 만든 거예요. 내가 보여주려 할 때마다 당신이 고개를 돌렸지. 내가 비즈니스에서 중요한 성과를 내고 축하하자고 할 때마다 당신은 공부하느라 바쁘다며 무시했어. 당신이 만든 그 오만한 시나리오에 내 성공은 어울리지 않았겠지. 어떤 시나리오요? 당신이 나보다 우월하다는 거? 당신이 나를 참고 받아준다는 거? 언젠가 내 수준에 맞는 대단한 사람을 만날 거라는 거? 그 사람이 최연석 박사라면 정말 실망이군. 대화가 끊길 정도로 긴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얼마나 됐어, 서윤아? 얼마나 됐냐고. 뭐가요? 내 지능을 모욕하지 마. 그놈이랑 얼마나 잤어? 우린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결국 잤다는 소리군. 그냥 그렇게 됐어요. 우리는 늦게까지 일했고, 당신은 항상 회사 일로 바빴고, 그분은 당신이 절대 이해하지 못할 나의 야망을 이해해줬으니까.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1시간 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모니터에는 퀵 서비스 배달원이 있었습니다. 서류 봉투 하나를 받았습니다. 발신인 주소는 없었습니다. 안에는 사진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서윤과 최연석 박사가 최 박사의 연구실에서, 차 안에서, 그리고 호텔로 함께 들어가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사진에는 4개월 전부터 찍힌 날짜들이 선명했습니다. 그리고 짧은 쪽지가 하나 들어 있었습니다. 이 사진들이 필요할 것 같아서 보냅니다. 친구가. 저는 한참 동안 그 사진들을 바라보며 가슴 속에 차가운 냉기가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4개월. 그녀는 제가 그녀의 꿈을 위해 헌신하는 동안 4개월이나 저를 속여온 것입니다. 모르는 번호로 문자가 왔습니다. 이메일을 확인해 보세요. 이메일에는 영상 파일이 하나 와 있었습니다. 호텔 주차장 보안 카메라 영상이었습니다. 서윤과 최 박사가 건물로 들어가기 전 친밀하게 포옹하는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2주 전 서윤이 시험 공부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가까이 오지 말라고 했던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또 다른 문자가 왔습니다. 증거는 더 많습니다. 그들은 정말 부주의하더군요. 둘 다 말이죠. 저는 민수에게 전화했습니다. 지금 당장 좀 보자. 제가 말했습니다. 금방 갈게. 기다리는 동안 사진들을 다시 면밀히 살폈습니다. 촬영한 사람은 분명 전문가였습니다. 구도, 조명, 얼굴 식별까지 완벽했습니다. 휴대폰으로 대충 찍은 아마추어의 솜씨가 아니었습니다. 20분 뒤 민수가 도착했고 사진을 쓱 훑어보더니 나직하게 휘파람을 불었습니다. 젠장. 4개월이나 됐다고? 누가 보낸 거야? 모르겠어. 하지만 상대를 아주 잘 아는 솜씨야. 민수가 사진 중 하나를 들어 경찰의 눈으로 꼼꼼히 살폈습니다. 이건 전문적인 감시 장비로 찍은 거야. 장비 가격도 만만치 않고 위치 선정도 완벽해. 누군가 돈과 시간을 꽤 들여서 이걸 기록했다는 건데 누구지? 최 박사한테 원한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 너를 돕고 싶은 사람일 수도 있겠지. 민수가 씩 웃었습니다. 너한테 수호천사가 있는 모양인데. 그때 마치 기다렸다는 듯 전화가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강태준 씨, 서울지방경찰청 강력계 한지영 경감입니다. 대화가 필요할 것 같군요. 한 경감은 제가 상상했던 모습과는 달랐습니다. 40대 중반의 날카로운 눈매, 깔끔하게 묶은 머리. 그녀는 제 서재 맞은편에 앉아 커피는 사양하고 물 한 잔을 받았습니다. 이건 공식적인 방문은 아닙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개인적인 이유로 비번 날 찾아왔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최연석 박사는 3년 전 제 딸의 의사 경력을 망쳐놓았습니다. 제 딸은 촉망받는 흉부외과 레지던트였지만 그의 부적절한 요구를 거절한 뒤로 모든 평판이 깎였죠. 수술 기회는 박탈됐고 결국 프로그램에서 쫓겨났습니다. 소름이 돋았습니다. 신고는 안 했습니까? 시도했죠. 하지만 최연석은 인맥이 너무 넓었고 제 딸은 그저 전공의일 뿐이었습니다. 병원은 내부 조사를 했지만 아무런 증거를 찾지 못했다며 사건을 덮었죠. 제 딸은 시작하기도 전에 의사의 길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지금은 지방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있어요. 유감입니다. 아니요, 유감스러워하지 마세요. 복수할 거니까. 한 경감이 몸을 앞으로 숙였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저는 최연석의 뒤를 쫓으며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그가 당신 아내와 관계를 맺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감시를 시작했죠. 이 사진들 당신이 보낸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자의 비리를 증명할 더 많은 증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를 확실히 단죄하기 위해서는 더 강력하고 공개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병원이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의 증거 말입니다. 저는 그녀의 눈에서 진실을 찾으려 했습니다. 민수가 가르쳐준 대로 사람을 읽으려 노력했고 한 경감은 진심이었습니다. 딸을 위해 정의를 찾는 어머니의 모습이었죠. 제가 뭘 도와드리면 됩니까? 그를 완벽하고 공개적으로 매장하는 데 협조해 주세요. 그리고 제 아내는요? 한 경감이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부수적인 피해죠. 그녀는 포식자와 어울리는 길을 스스로 선택했으니까요.
저는 서윤이 사람들 앞에서 저를 망신시켰던 일, 제 사업 관계를 파괴하려 했던 시도들, 4개월간의 기만과 배신을 떠올렸습니다. 무슨 계획이라도 있습니까? 한 경감이 처음으로 미소 지었습니다. 최연석 박사는 다음 달 대한의학회 학술대회에서 자신의 최신 연구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500명의 의사, 병원장, 의료계 거물들이 참석하는 자리죠. 그의 발표 도중에 그의 실체가 드러난다면 어떨까요? 사람들 앞에서 그를 폭로하겠다는 겁니까? 제 목표는 그가 다시는 어느 병원에서도 수술 장갑을 낄 수 없게 만드는 겁니다. 저는 한 경감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우리는 다음 2시간 동안 세부 계획을 짰습니다. 그녀의 조사는 치밀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최연석에게 성추행이나 권력 남용을 당한 여성이 최소 6명 더 있었고, 그 중에는 조용히 병원을 옮겨야 했던 의대생 2명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공개적으로 나서기를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한 경감이 설명했습니다. 보복이 두렵고 의료계에서 매장당할까봐 무서운 거죠. 만약 그들이 직접 나설 필요가 없다면요? 증거가 스스로 말하게 만든다면요? 저는 우리 회사의 기술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초소형 몰래카메라, 도청 장치, 감지 불가능한 감시 장비들, 최연석이 자신의 행위를 시인하는 목소리를 담거나 실제로 그 짓을 하는 장면을 포착할 수만 있다면 그는 지금 새로운 타겟을 물색 중입니다. 한 경감이 말했습니다. 성모병원 인턴 1년 차인 김세희 선생이죠. 벌써 몇 주째 그녀의 주위를 맴돌고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아십니까? 계속 감시해 왔으니까요. 그의 패턴은 늘 같습니다. 학술적 지도, 개인적 만남, 부적절한 신체 접촉, 그리고 최후 통첩이죠. 나와 자지 않으면 내 의사 인생은 끝이라고요. 우리가 그녀에게 경고할 수 없나요? 이미 시도했지만 그녀는 저를 복수심에 불타는 미친 경찰 취급하며 듣지 않았습니다. 그럼 그녀가 모르는 사이에 그녀를 보호하면 되겠군요. 한 경감이 눈썹을 치켜떴습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건 저에게 맡기십시오. 한 경감이 떠난 뒤 저는 작전 팀장인 박 팀장을 불렀습니다. 전직 국정원 요원 출신인 그는 은퇴 후 우리 회사로 영입된 베테랑입니다. 그는 은밀한 감시 업무의 전문가죠. 박 팀장, 최연석 박사에 대한 전방위 감시망을 구축해주게. 24시간 감시하고 모든 동선과 여성 동료 및 전공의들과의 상호작용을 기록해. 법적인 문제는 내가 책임지겠네. 우리는 지금 성범죄와 권력 남용의 현장을 포착하려는 거니까. 도청금지법을 위반하지 않는 선에서 철저히 기록해주게. 공공장소, 사무실, 프라이버시가 완벽히 보장되지 않는 모든 곳을 타겟으로 삼아. 지금 즉시 시작해. 박 팀장. 이건 내 개인적인 일이야. 알겠습니다. 박 팀장이 감시 체제를 갖추는 동안 저는 서윤에게 주의를 돌렸습니다. 그녀는 통화 이후 너무나 조용했습니다. 서윤은 화가 났을 때 결코 조용한 여자가 아닙니다. 그녀는 강한 사람이지 구석에서 훌쩍이는 타입이 아니죠. 그 해답은 그날 저녁 민수의 전화로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거 꼭 봐야 한다. 민수가 말했습니다. S채널 뉴스 사이트 들어가 봐. 사이트를 열자마자 혈압이 솟구치는 걸 느꼈습니다. 서윤이 아주 차분하고 연민 어린 표정으로 앉아 탐사보도 기자인 김지수와 인터뷰하는 영상이 떴습니다. 제목은 우리 이웃의 안전을 위협하는 유명 보안업체 대표의 정신건강 위기였습니다.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제 남편은 최근 몇 주 동안 극도로 불안정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서윤의 목소리는 미움이 아닌 걱정으로 가득 찬 듯 세밀하게 조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망상에 빠졌고 공격적으로 변했어요. 그가 무슨 일을 저지를지 정말 두렵습니다. 공격적인 행동이라니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기자가 물었습니다. 그는 제 동료들에게 전화를 걸어 협박했고 질투심 때문에 제 의사 경력을 조직적으로 방해하고 있습니다. 집안 곳곳에 군사 장비 수준의 감시 장치를 설치하고 자신을 해쳤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복수하겠다고 떠벌리고 다녀요. 본인의 안전에 위협을 느끼시나요? 서윤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두렵습니다.
그는 회사를 통해 위험한 보안 장비들에 접근할 권한이 있고 최근에는 술도 아주 많이 마십니다. 저는 더 이상 집이 안전하지 않다고 느껴서 친구 집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경찰에 신고는 하셨나요? 제 우려를 전달했습니다. 남편이 정말 위험한 일을 저지르기 전에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예방책을 찾고 싶을 뿐입니다. 인터뷰는 5분간 더 이어졌고 서윤은 저를 위험한 자원을 가진 불안정한 폭력배로 묘사했습니다. 그녀는 심지어 헬리콥터를 언급하며 그것이 정당한 사업적 성공이 아니라 망상적인 권위의식의 증거라고 몰아갔습니다. 저는 즉시 유 변호사에게 전화했습니다. 그들은 강곡프리의 사업적에 그부르케서 게르사이다. 이미 봤습니다. 제가 입을 떼기도 전에 그녀가 말했습니다. 월요일 아침 일찍 명예훼손으로 고소장 접수하겠습니다. 그걸로 충분할까요? 시작일 뿐입니다. 하지만 변호사님, 문제가 있습니다. 그녀가 여론을 장악하고 저를 가해자로 만들고 있어요. 만약 그녀가 접근 금지 명령을 신청한다면 실제로 위협하거나 접촉하려 한 적이 없으니 기각되겠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저 인터뷰 자체가 제가 위험한 인물이라는 인상을 심어줬으니까요. 판사는 예방 차원에서 임시 명령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박 팀장에게 다시 연락했습니다. 계획 변경이다. 아내도 감시 대상에 포함해 그녀가 어디에 있는지, 누구와 만나는지, 무슨 계획을 짜고 있는지 전부 알아내야겠어. 박 팀장이 답했습니다. 이미 처리 중입니다. 인터뷰 나간 직후부터 아내분을 쫓고 있습니다. 그녀는 지금 강남의 페어몬트 호텔 1247호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연석 박사는 바로 옆방인 1249호에 있습니다. 역시 그랬군. 모든 걸 수집해. 통화 내역, 미팅 기록, 호텔 결제자 이름, 그들의 다음 행보까지 전부. 알겠습니다. 저는 보도를 본 뒤 걱정되어 전화를 걸어온 사업 파트너들의 연락을 받느라 밤을 꼬박 새웠습니다. 대부분 저를 믿어주었지만 몇몇의 목소리에서는 의심의 흔적이 느껴졌습니다. 서윤은 영리했습니다. 그녀는 반박하기 힘든 의구심의 씨앗을 뿌려놓은 것이죠. 다음 날 아침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유 변호사가 오전 7시에 전화해 서윤이 접근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알려왔습니다. 오늘 오후에 긴급 신문 기일이 잡혔다는군요. 근거가 뭡니까? 정신적 불안정, 위협적인 행동, 위험한 장비에 대한 접근권입니다. 판사가 일단 심리 전까지 임시 명령을 발효했습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그녀에게 연락해서는 안 되고 30m 이내로 접근해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소지하고 있는 모든 총기류를 반납해야 합니다. 전 총 같은 건 없습니다. 다행이군요. 하지만 대표님, 그녀가 이 작전에 성공한다면 비즈니스에 심각한 타격이 될 겁니다. 위협적인 행동으로 접근 금지 명령을 받은 사람이 운영하는 보안업체를 누가 믿고 고용하겠습니까? 서윤은 체스를 두고 있는데 저는 장기를 두고 있는 격이었습니다. 제가 한 수를 두면 그녀는 이미 예상하고 반격했습니다. 파티에서의 모욕, 사업방해, 심지어 그녀의 불륜을 조사하는 것까지 말이죠. 그녀는 상황을 역전시켜 저를 악역으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그녀가 모르는 무기가 있었습니다. 박 팀장의 감시, 한 경감의 조사, 그리고 무엇보다 서윤 자신의 오만함이었습니다. 그녀는 언제나 자신의 지능을 과신했고 너무 확신에 차 있었죠. 이제 그녀의 게임 방식대로 응수할 때가 됐습니다. 저는 박 팀장을 불렀습니다. 서윤과 최 박사에 대해 가진 모든 걸 가져오게. 통화, 문자, 금융기록, 이동 경로까지 전부 다. 법의 테두리를 어디까지 지킬까요?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박 팀장의 경력은 법의 경계를 넘나드는 기술을 의미했지만 서윤에게 빌미를 줄 수는 없었습니다. 철저히 법안에서 해결하게. 법정에서 바로 증거로 쓸 수 있어야 하네. 알겠습니다. 6시간만 주십시오. 박 팀장이 작업하는 동안 저는 가처분 신문을 준비했습니다. 유 변호사는 증인들을 소집했습니다. 사업 파트너들, 소방관 동료들, 심지어 우리 성당 신부님까지요. 우리 회사의 정당한 성공 기록,
제 깨끗한 범죄 경력, 지역 사회 봉사 이력 등을 꼼꼼히 챙겼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할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자신의 안전을 걱정하는 가련한 여의사의 모습을 연기할 것이고, 저는 군사 수준의 장비를 다루며 아내를 공개적으로 모욕한 위협적인 남자로 비칠 테니까요. 심리는 오후 3시였습니다. 2시 30분 박 팀장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걸 보셔야 할 겁니다. 그는 법원 주차장에서 저를 만나 태블릿 PC 하나를 건넸습니다. 오늘 아침 최 박사의 호텔 방에서 녹음된 파일입니다. 합법적입니다. 복도에서도 들릴 만큼 소리가 컸거든요. 이어폰을 끼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서윤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접근 금지 명령은 시작일 뿐이야. 그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걸 입증하면 혼전 계약서도 무효로 만들 수 있어. 그게 현명한 결정인지 확실해요? 최 박사의 목소리는 걱정스러워 보였습니다. 그 사람, 생각보다 만만치 않아 보이던데. 에이, 그래봤자 권위의식에 찌든 전직 소방관일 뿐이에요. 그 헬기도 사람들에게 과시하려고 하루 빌린 거겠죠. 5년 넘게 같이 살았어요. 그 사람을 어떻게 자극해야 무너지는지 누구보다 잘 알아요. 그 사람 사업 인맥은 어쩌고? 의협 의장한테 전화했다던데. 정신 나간 사람의 전화라고 소문이 나면 그 인맥이 다 무슨 소용이겠어요? 아내에게 접근 금지 명령까지 받은 사람 말을 누가 믿어주겠냐고요. 더 많은 이야기가 있었지만 충분했습니다. 서윤은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배신을 덮기 위해 제 평판을 조직적으로 파괴하려는 포식자였습니다. 저는 1시간 전과는 전혀 다른 태도로 법정에 들어섰습니다. 신문은 짧았습니다. 서윤은 단정한 남색 원피스를 입고 차분한 모습으로 제 불안정한 행동과 신변의 위협에 대해 증언했습니다. 그녀는 헬기 사건과 사업 방해를 언급하며 통제력을 잃은 남편의 모습을 그려냈습니다. 제 차례가 되자 유 변호사는 준비한 증거들을 차근차근 제시했습니다. 증인들은 제 성실함과 도덕성을 증언했고, 회사 기록은 과시가 아닌 실질적인 성공을 증명했습니다. 하지만 판사는 서윤에게 더 호의적인 듯 보였습니다. 판사의 표정에서 그것이 느껴졌습니다. 서윤의 말에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제 말에는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죠. 마침내 박소영 판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강태준 씨, 실질적인 폭력이나 위협의 증거는 보이지 않지만 아내분의 불안이 근거가 없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헬기 사건은 위협하려는 의도가 아니었을지라도 충분히 그렇게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판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이서윤 씨의 증언 중 몇 가지 불일치하는 점들이 우려됩니다. 유 변호사와 저는 서로를 보았습니다. 불일치라고요? 이서윤 씨, 남편이 의료계 동료들에게 전화를 걸어 협박했다고 증언하셨는데 구체적인 협박 내용을 제시할 수 있습니까? 서윤이 당황했습니다. 직접적인 협박이라기보다는 제 경력을 방해하려는 의도가. 이서윤 씨, 남편이 당신이나 타인에게 구체적인 폭력을 예고하거나 해를 끼치겠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건 제 취업 기회를 가로막았습니다. 그게 질문의 요지가 아닙니다. 신체적 위협이나 파괴적인 협박이 있었느냐는 말입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없었습니다, 판사님. 그리고 남편이 심각한 알코올 중독이라고 하셨는데 이에 대한 증거가 있습니까? 사진이나 증인, 의료 기록 같은 건 말입니다. 없지만 옆에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서윤 씨, 법정에서 허위 사실을 증언하는 것은 위증죄에 해당합니다. 남편의 음주 사실에 대해 확실한 근거가 있습니까? 서윤의 평정심이 마침내 무너졌습니다. 조금 과장했을지도 모릅니다. 너무 무섭고 감정적이어서 그랬어요. 판사의 표정이 엄격해졌습니다. 이서윤 씨, 접근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합니다. 더불어 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여 위증죄 여부를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판사가 저를 향해 말했습니다. 강태준 씨,
아내의 신청은 기각되었지만 당분간 신중히 행동하시길 권고합니다. 이혼 절차가 원만하지 않겠지만 법의 테두리 안에서 진행하십시오. 법정을 나설 때 서윤이 다가오려 했지만 유 변호사가 막아섰습니다. 제 의뢰인은 할 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할 말이 많았습니다. 다만 서윤에게는 아니었죠. 이제 학술대회 발표를 준비해야 합니다. 대한의학회 정기학술대회는 코엑스 컨벤션 센터에서 열렸습니다. 박람회부터 정치적 회합까지 온갖 행사가 열리는 거대한 복합 공간이죠. 매년 10월 3일 동안 열리는 이 행사는 지역 의료계의 심장부로 수천 명의 의사와 연구원, 행정가들을 끌어모읍니다. 최연석 박사는 학술대회 마지막 날인 금요일 오후에 자신의 최신 연구를 발표할 예정이었습니다. 수술 교육의 혁신적인 접근법이라는 제목의 그의 강연은 엄청난 기대를 모으고 있었습니다. 최 박사는 뛰어난 외과 의사이자 매력적인 강연자로 유명했습니다. 하지만 청중들이 전혀 예상치 못한 것은 제가 그들을 위해 준비한 깜짝 선물이었습니다. 박 팀장의 감시는 완벽했습니다. 지난 3주 동안 우리는 한 경감이 경고했던 젊은 전공의 김세희 선생에 대한 최연석의 조직적인 가해를 모두 기록했습니다. 패턴은 한 경감의 묘사와 일치했습니다. 학술적 지도가 어느 순간 부적절한 사적 관심으로 변질되는 과정이었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현장을 잡았다는 겁니다. 녹음 상태가 아주 좋습니다. 마지막 전략회의에서 박 팀장이 보고했습니다. 그는 김 선생에게 수술 기회 배정 여부가 그녀의 유연한 태도에 달려 있다고 직접적으로 말했습니다. 전형적인 대가성 성희롱이죠. 한 경감이 덧붙였습니다. 그녀는 지난 한 달간 저희 집의 단골 손님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작전명, 메스라고 부르기 시작한 이 프로젝트를 조율하는데 큰 도움을 주었죠. 영상은요? 박 팀장이 노트북 파일을 열었습니다. 지난 화요일 성모병원 회의실이었습니다. 수술 리뷰가 끝난 뒤 그는 김 선생을 구석으로 몰아넣었고 그녀가 나가려 하자 강압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영상은 치명적이었습니다. 최연석은 문을 막아섰고 밀쳐내려는 세희의 손목을 움켜쥐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그녀의 얼굴과 불과 몇 센티미터 거리였고 그는 추잡한 제안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세희의 고통은 화면 너머로도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분명히 공포에 질려 있었지만 프로답게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공식 조사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입장인가요? 제가 한 경감에게 물었습니다. 너무 겁에 질려 있어요. 최연석은 그녀가 입을 여는 순간 의사 인생이 끝날 거라고 세뇌했으니까요. 그녀는 우리가 이 증거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녀를 대신해서 목소리를 내야겠군요. 계획은 단순하면서도 정교했습니다. 강성 보안 시스템은 이 학술대회의 보안 업무를 정식으로 계약했습니다. 이혼 소송이 터지기 훨씬 전, 이미 몇 달 전에 성사된 합법적인 비즈니스 계약이었죠. 덕분에 우리는 컨벤션 센터 내에서 우리만의 음향 및 영상 장비를 설치할 권한을 가졌습니다. 최 박사의 발표는 8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메인홀에서 진행될 예정이었습니다. 청중에는 전국의 주요 대학 병원장들, 의대 학장들, 그리고 의료계 거물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명성을 무너뜨리기에 이보다 더 완벽한 장소는 없었습니다. 박 팀장이 설명했습니다. 기술적인 세팅은 간단합니다. 발표 도중 우리가 시스템을 장악할 겁니다. 그가 15번째 슬라이드로 넘어가는 순간 우리는 이미 그의 노트북을 해킹해둔 상태라 정확한 타이밍을 알고 있습니다. 그의 연구 자료 대신 우리의 증거 영상이 상영될 겁니다. 보안 문제는 없나요? 발표를 중단시키려 하지 않을까요? 그게 바로 핵심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 건물의 보안팀입니다. 기술적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들이 해결해 달라고 부를 사람도 바로 우리죠. 한 경감이 씩 웃었습니다. 사람들이 상황을 파악했을 때는 이미 늦었을 겁니다. 800명의 목격자에 이 발표는 전국 의과대학에 실시간으로 중계되고 있으니까요. 법적 리스크는 어떻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신경 쓰였습니다.
최소화했습니다. 유 변호사가 확답을 주었습니다. 우리가 제시하는 모든 것은 진실이며 증거가 확실합니다. 최연석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려면 이 증거가 허위임을 증명해야 하는데 사실이기 때문에 불가능하죠. 오히려 그가 소송을 걸면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되어 더 많은 비리가 드러나게 될 겁니다. 학술대회 전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서재에 서서 어두운 숲을 바라보며 지난 2달 사이 제 인생이 얼마나 변했는지 생각했습니다. 조용한 성공을 거둔 기업가에서 이혼 직전의 남편으로, 그리고 이제는 아내의 내연남을 공개적으로 파멸시키려는 남자로 변해 있었죠. 서유는 접근 금지 심리 이후 너무나 조용했습니다. 불길할 정도로요. 박 팀장의 보고에 따르면 그녀는 여전히 호텔에서 최 박사와 함께 있었지만 그들의 대화는 훨씬 신중하고 의심이 가득해졌습니다. 그들은 제가 무언가 계획하고 있다는 걸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단지 그게 무엇인지를 모를 뿐이었죠.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모르는 번호로부터 온 문자였습니다. 내일 행운을 빕니다. 누군가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하니까요. 지난 몇 주 동안 이런 문자를 수없이 받았습니다. 최현석이 무너지기를 기다려온 사람들의 익명 제보와 지지였죠. 한 경감의 딸만이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단지 한 경감이 맞서 싸울 준비가 된 유일한 어머니였을 뿐입니다. 금요일 아침은 맑고 차가웠습니다. 저는 가장 아끼는 네이비 수트를 꺼내 입었습니다. 넥타이는 단정하게, 구두는 광을 냈습니다. 오늘은 서윤이 묘사한 불안정한 남편이 아니라 성공한 기업가의 모습으로 서야 했습니다. 컨벤션 센터는 북적였습니다. 말끔한 수트 차림의 의사들과 제약회사 직원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의료기기 영업사원들이 군중 사이를 누볐고 학자들은 포스터 발표장 주위에 모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곳에 소속된 사람다운 자신감을 가지고 움직였습니다. 실제로 그랬으니까요. 강성 보안 시스템은 정당한 계약 업체였고 저는 이곳에 있을 권리가 있었습니다. 박 팀장과 대원들은 일찍 도착해 장비를 점검했습니다. 겉보기에는 시스템을 점검하는 평범한 기술자들로 보였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최연석을 공개 처형할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박 팀장이 무전으로 보고했습니다. 메인홀의 영사 시스템을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전원을 차단하거나 수동으로 전환하려 할 때를 대비한 백업 계획도 세워뒀습니다. 최연석은 어디 있습니까? 무대 뒤 대기실에서 서윤 씨와 발표 내용을 최종 점검 중입니다. 그녀가 발표 코칭을 해주고 있군요. 당연한 일입니다. 서윤은 언제나 발표에 능숙했고 자신감과 권위를 연출하는데 천재적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지금 최 박사의 몰락을 돕고 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그의 스타일을 다듬어주고 있었을 겁니다. 오후 2시, 저는 메인홀 좌석에 앉았습니다. 출입구와 통제실이 잘 보이는 뒷좌석을 선택했습니다. 제 주변에는 한국 의료계의 엘리트들이 가득했습니다. 대학 병원 이사진, 의대 교수들, 연구소장들, 서울종합병원의 박소영 처장은 세 번째 줄에 앉아 있었습니다. 의협의 김상태 의장은 맨 앞줄 부근에 있었죠. 이들은 여론을 주도하는 인물들이고 이들의 반응이 최연석의 미래를 결정지을 것입니다. 2시 15분 사회자가 무대에 올랐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이제 최연석 박사님의 수술 교육의 혁신적인 접근법 강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최 박사가 자신만만하고 우아한 모습으로 무대에 등장했습니다. 그는 비싼 차콜색 수트를 입고 있었고 백발이 섞인 머리는 완벽하게 빗겨 넘겨져 있었습니다. 미소는 따뜻하고 전문적이었죠. 사람들은 그에게서 위대한 의사이자 교육자의 전형을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의 목소리가 홀 전체에 선명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오늘 저는 수술 교육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다음 세대의 외과 의사들을 준비시켜야 하는지 그들이 마주할 도전에 대해 논의해 봅시다. 처음 몇 개의 슬라이드는 학술 대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통계와 방법론, 그리고 예비 결과들이었습니다. 청중들은 집중했지만 특별히 흥분하지는 않았습니다. 전형적인 학술 발표였으니까요. 저는 슬라이드 숫자를 셌습니다. 10, 11, 12.
최 박사는 효과적인 수술 교육의 핵심은 학생들이 지지받고 격려받으며 세심한 감독하에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고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14. 이것은 지도교수와 학생 사이의 특별한 신뢰와 존중, 그리고 상호적인 관계를 요구합니다. 15. 화면에 나타난 이미지는 최 박사의 발표 자료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최 박사가 김세희 선생을 회의실 구석으로 몰아넣고 그녀의 손목을 꽉 쥔 채 얼굴을 들이밀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크고 선명하며 의문의 여지가 없는 범죄의 증거였습니다. 홀 전체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최 박사가 화면을 돌아봤고 안색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이건 뭔가 착오가. 그는 당황하며 리모컨 버튼을 연타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슬라이드 대신 다른 사진이 떴습니다. 최 박사와 서윤이 함께 호텔로 들어가는 모습, 그녀의 손이 그의 가슴에 놓여 있고 그의 팔이 그녀의 허리를 감싸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청중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시작되었습니다. 사람들은 휴대폰을 꺼내 화면을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최 박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기술적인 결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잠시만. 다음 이미지는 서류였습니다. 최 박사가 전공의 수련 담당자에게 보낸 이메일이었죠. 김세희 선생을 흉부외과 수련 과정에서 제외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메일 전송 시간은 회의실 사건 불과 몇 시간 뒤였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홀의 스피커를 통해 낯선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한 경감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신 것은 최현석 박사의 조직적인 성범죄와 권력 남용의 증거입니다. 최 박사는 강단에서 물러나며 당황한 눈으로 주변을 살폈지만 박 팀장의 대원들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제 화면에는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최 박사가 자신의 사무실에서 또 다른 젊은 전공의에게 부적절한 제안을 하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녀가 그의 요구에 창의적으로 응한다면 경력에 큰 도움이 될 거라는 추잡한 발언이 그대로 흘러나왔습니다. 이제 웅성거림은 경악으로 변했습니다. 사람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손가락질했고 일부는 출입구로 향했습니다. 다른 이들은 이 모든 광경을 생중계하듯 촬영했습니다. 박 처장은 다급히 휴대폰으로 어딘가 전화를 걸고 있었고 김 의장은 뒷목을 잡고 쓰러질 듯 보였습니다. 이건 함정이야. 최 박사가 마침내 비명을 질렀습니다. 누군가 나를 파멸시키려 하고 있어. 화면에는 새로운 명단이 나타났습니다. 이름과 날짜가 적힌 목록이었죠. 지난 10년 동안 최현석에게 피해를 입은 여성 6명의 기록이었습니다. 누군가는 의사의 길을 완전히 포기했고 누군가는 그의 착취 때문에 경력이 망가진 채 다른 병원으로 옮겨가야 했습니다. 스피커에서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최 박사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여학생들과 여의사들을 조직적으로 유린해왔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보신 증거는 그의 비행 중 지극히 일부일 뿐입니다. 최 박사는 이제 도망치듯 군중을 밀치고 출구로 향했지만 멀리 가지 못했습니다. 컨벤션 센터의 실제 보안 요원들이 문 근처에서 그를 가로막았습니다. 화면의 마지막 이미지는 공지사항이었습니다. 최현석 박사에게 피해를 입은 분이 계시다면 서울지방경찰청 한지영 경감에게 연락 주십시오. 여러분의 목소리는 소중합니다. 여러분의 경력은 보호받아야 합니다. 최현석 같은 포식자가 있어야 할 곳은 수술실이 아니라 감옥입니다. 메인홀은 폭발적인 혼란에 휩싸였습니다. 사람들은 소리치며 해명을 요구했고 각 병원과 학회 본부로 전화를 걸어댔습니다. 학계의 권위와 존엄은 한 구성원의 추악한 실체가 드러나면서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저는 옆쪽 비상구를 통해 유유히 빠져나와 중앙홀의 혼란을 피했습니다. 복도 한쪽에서 벽에 기대어 서 있는 서윤을 발견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충격으로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멍하니 휴대폰을 보고 있었는데 아마도 자신의 연인이 공개 처형당하는 장면을 생중계로 보고 있었겠죠. 인파로 북적이는 복도에서 우리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잠시 동안 두 사람 모두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서윤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경악에서 순식간에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당신이 그랬지. 그녀가 다가와 쏘아붙였습니다. 당신이 그를 파멸시켰어. 그는 스스로 파멸한 거야.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난 그저 사람들이 진실을 알게 했을 뿐이지. 그 여자들은 다 자발적으로 참여한 거야. 최 박사님은 누구도 강요하지 않았어. 당신은 방금 전 국민이 본 영상을 안 본 모양이군? 내가 보기엔 명백한 강요였는데. 서윤의 평정심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당신 정말 비참하고 치졸해. 그녀가 가쁜 숨을 몰아쉬며 말했습니다. 당신보다 나은 사람을 만난 게 그렇게 꼴보기 싫어서 사람을 이렇게 매장해? 더 나은 사람? 저는 웃음이 나왔지만 전혀 즐겁지 않았습니다. 서윤아, 넌 너를 사랑했던 남편을 버리고 성범죄자를 선택했어. 그게 내 더 나은 사람의 정이라면 우린 정말 말이 안 통하는군. 최 박사는 천재적인 의사였고 모두의 존경을 받았어. 이제 다 끝났어. 그의 면허는 취소될 거고 병원에서도 쫓겨날 거야. 감옥에 안 가면 다행이겠지. 그럼 당신은? 잘 들어, 서윤아. 넌 성범죄자를 공개적으로 옹호한 의사가 됐어. 앞으로 취직하기가 쉽지 않을 거다. 행운을 빌지. 서윤이 손을 들어 제 뺨을 때리려 했지만 저는 가볍게 그녀의 손목을 낚아채 고정했습니다. 그만해. 제가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오늘 넌 이미 스스로에게 충분한 상처를 줬어. 저는 그녀의 손목을 놓고 돌아섰습니다. 혼란스러운 복도 한가운데 그녀를 혼자 남겨둔 채 말입니다. 컨벤션 센터 밖으로 나오자 한 경감이 제 차 옆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기분이 어떠십니까? 그녀가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정의가 실현되는 것을 목격한 기분이었죠. 딸아이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한 경감이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라이브 방송을 봤다더군요. 이제 정식으로 고소장을 제출하겠다고 합니다. 잘 됐군요. 최현석은 그 대가를 톡톡히 치러야 합니다. 아내분은요? 저는 취재진이 몰려들기 시작하는 컨벤션 센터 입구를 돌아보았습니다. 서윤의 인터뷰와 학술대회 소동으로 인터넷은 이미 난리가 났겠죠. 서윤이는 자신의 선택에 따른 결과를 감당하며 살게 될 겁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제 전화기는 쉴 새 없이 울려댔습니다. 기자들, 비즈니스 파트너들, 그리고 수년간 연락이 끊겼던 사람들까지. 소문은 이미 의료계를 넘어 전국으로 퍼졌습니다. 유명 의사가 학술대회 현장에서 성범죄자로 낙인 찍힌 사건은 내일 아침 모든 신문의 일면을 장식할 겁니다. 하지만 저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아직 마지막 한 수가 남았고 그것은 제 온전한 집중력을 필요로 했으니까요. 서윤은 학술대회가 제 마지막 공격이라고 생각했겠지만 그녀는 틀렸습니다. 진짜 막바지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학술대회의 여파는 빠르고 파괴적이었습니다. 토요일 아침이 되자 국내 모든 주요 뉴스 매체가 이 사건을 보도했습니다. 최현석 박사는 성추행 및 권력 남용 혐의로 긴급 체포되었습니다. 성모병원은 즉시 그를 해임했고 의사협회는 공식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윤의 역할 또한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몇몇 매체는 그녀를 최 박사의 내연녀이자 공범으로 지목했습니다. 일부에서는 그녀가 최 박사의 비행을 알고도 덮어주는 데 일조했다는 의혹까지 제기했습니다. 컨벤션 센터 복도에서 그녀가 최 박사를 옹호하던 영상은 포식자의 변호인이라는 해시태그와 함께 SNS에서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저는 마땅히 만족감을 느껴야 했습니다. 복수는 끝났습니다. 최 박사는 몰락했고 서윤의 평판도 바닥이 났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에게 고통받았던 사람들을 위한 정의가 실현되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찜찜했습니다. 서윤은 학술대회 이후 너무나 조용했습니다. 자신의 운명을 너무 쉽게 받아들이는 것처럼 보였죠. 제가 아는 서윤은 강한 여자였고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지 않고 포기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박 팀장의 보고는 제 의구심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서윤은 패배에 젖어 있는 대신 부지런히 전화를 돌리고 변호사를 만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우려스러운 점은 그녀가 제 라이벌 업체들과 접촉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녀가 블랙스톤 시큐리티와 접촉 중입니다. 월요일 아침 회의에서 박 팀장이 보고했습니다. 지난 이틀 동안 3번이나 만났더군요. 블랙스톤은 우리 회사의 최대 라이벌로 오랫동안 우리 시장을 침범하려 애써온 전국구 기업입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여러 대형 계약을 뺏겼고 이번 학술대회 보안건도 우리에게 밀렸었죠. 그 미팅 내용이 뭡니까? 정확하진 않지만 서윤 씨가 기자들과도 접촉 중인 것 같습니다. 특히 기업 비리를 전문으로 다루는 탐사보도 기자들 위주로요.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어떤 비리 말인가? 강성 보안 시스템이 불법적인 감시 기법을 사용하고 있다는 의혹입니다. 최 박사 조사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을 펴고 있어요. 말도 안 돼. 우리가 한 모든 행위는 법적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졌어. 사실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녀가 의혹을 충분히 증폭시켜 논란을 만든다면 우리 회사의 대외적인 신용도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서윤은 마지막 카드를 던진 겁니다. 자신이 무너진다면 저도 함께 끌어내리겠다는 절박한 수였죠. 하지만 꽤나 효과적일 수 있었습니다. 기업 고객들은 보안과 프라이버시 문제에 극도로 민감하며 근거 없는 의혹만으로도 계약을 파기할 수 있으니까요. 전화가 울렸습니다. 대표님, 문제가 생겼습니다. 유 변호사의 다급한 목소리였습니다. 서윤 씨가 대표님과 회사를 상대로 불법 감시 및 사생활 침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동시에 방송통신위원회에도 민원을 넣었고요. 입증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입증 여부와 상관없이 소송 제기만으로도 고객사들이 흔들릴 겁니다. 게다가 방통위에서 조사라도 나오기 시작하면 시간이 얼마나 있습니까? 내일 저녁 뉴스에서 이 의혹을 다룬 특집 보도가 나갈 예정입니다. 어느 보안업체의 추악한 뒷모습이라는 제목으로요. 저는 전화를 끊고 즉시 임원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박 팀장, 재무이사, 영업본부장, 그리고 유 변호사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저는 서윤이 회사를 파괴하기 위해 사활을 걸고 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그녀는 학술대회 폭로를 근거로 우리가 불법 감시를 일삼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영업본부장이 말했습니다. 정말 미친 짓이군요. 우리의 모든 작업은 합법적이었고 기록도 완벽합니다. 재무이사가 지적했습니다. 법적인 건 나중 문제입니다. 고객들이 우리가 조사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순간이 문제입니다. 벌써 몇몇 잠재 고객사로부터 우려 섞인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박 팀장이 물었습니다. 저는 박 팀장의 보고를 받은 이후 계속해서 고민해 왔습니다. 서윤은 제가 방어적으로 반응할 거라 예상했을 겁니다. 변호사와 보도 자료를 통해 무죄를 입증하려 애쓰는 모습 말이죠. 하지만 방어는 여기서 통하지 않습니다. 한 번 심어진 의혹은 좀처럼 지워지지 않으니까요.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주도권을 쥐고 선제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전부 다 공개합시다. 제가 말했습니다. 그녀의 불륜부터 시작해서 최 박사의 가해 사실, 조직적인 은폐 과정, 서윤의 가담 정도, 그리고 그녀가 저를 정신병자로 몰아세우려 했던 시도까지 전부 다요. 유 변호사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대표님, 그건 너무 위험합니다. 명예훼손이나 프라이버시 침해 소송을 자초하는 꼴이 될 수도 있어요. 누구로부터요? 서윤이요? 그녀는 이미 저를 고소했습니다. 최 박사요? 그는 형사처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병원이요? 그들은 이 스캔들에서 최대한 멀어지려 할 겁니다. 그럼 대표님의 프라이버시는요? 전 국민이 대표님의 개인사를 알게 될 텐데요. 저는 그 부분을 깊이 생각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저는 아주 조용히 살아왔습니다. 세간의 주목을 피해 사업을 일궈왔고 제 사생활이 언론에 오르내리는 건 상상조차 하기 싫은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윤이 이미 판을 벌렸습니다. 그녀의 언론 인터뷰, 접근 금지 심리, 최 박사를 향한 그녀의 옹호. 그녀는 이미 자신의 버전으로 이야기를 세상에 내놓았습니다. 이제 제 이야기를 들려줄 차례입니다. 기자, 회견을 준비하십시오.
제가 영업본부장에게 말했습니다. 내일 오후 그녀의 보도가 나가기 전에 우리가 먼저 여론을 장악해야 합니다. 다음 24시간은 폭풍 같은 준비의 시간이었습니다. 유 변호사는 위기관리 전문 업체와 함께 메시지를 다듬었습니다. 박 팀장은 우리의 모든 감시 활동이 합법적이었음을 증명하는 타임라인과 서류들을 준비했습니다. 영업본부장은 우호적인 기자들과 접촉해 보도 방향을 조율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한 경감이 기자회견에 참석해 우리 조사가 어떻게 최 박사의 범죄를 밝혀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는지 설명해 주기로 한 것입니다. 기자회견은 서윤과 최 박사가 미래를 즐겼던 바로 그 페어몬트 호텔에서 열렸습니다. 그 아이러니를 놓칠 리 없었죠. 4곳의 지상파 방송사를 포함해 23명의 기자가 참석했습니다. 저는 대중 앞에서 말하는 게 늘 서툴렀지만 기자들을 마주하자 놀라울 정도로 차분해졌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제가 시작했습니다. 3개월 전 저는 제 아내와 최연석 박사의 부적절한 관계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당시 몰랐던 사실은 최 박사가 지난 10년 동안 수많은 여학생과 전공의들을 유린해온 연쇄 성범죄자였다는 점입니다. 저는 사건을 시간 순서대로 조직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서윤이 졸업 파티에서 저를 공개적으로 모욕한 일, 제가 불륜을 발견한 과정, 한 경감의 접근과 그녀 딸의 사연, 그리고 최 박사의 권력남용에 대한 우리의 합법적인 조사 과정까지요. 저는 이어갔습니다. 강성 보안 시스템이 이번 조사 과정에서 행한 모든 활동은 완벽하게 합법적이었으며 모든 증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수사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우리의 증거가 법정에서 채택될 수 있도록 했고, 마침내 최 박사의 피해자들이 정의를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한 경감이 단상에 올라 우리 조사가 어떻게 최 박사를 향한 형사 사건을 구축하는 데 필요한 결정적인 증거를 제공했는지 설명했습니다. 그녀는 용기를 내어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낸 2명의 피해자를 소개했습니다. 우리가 보호했던 젊은 전공의 김세희 선생은 최 박사가 자신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경력을 망치겠다고 협박했던 사실에 대해 아주 강력한 증언을 남겼습니다. 강 대표님의 도움이 없었다면, 그녀는 말했습니다. 저는 그저 또 다른 희생자가 되어 제 경력과 존엄성 사이에서 고통받았을 겁니다. 최 박사의 실체를 밝혀준 그의 용기 덕분에 저는 이제 두려움 없이 의사의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질적인 질문들이 이어졌습니다. 조사의 합법성, 조사의 동기, 그리고 제 비즈니스 자원을 사적인 복수에 이용한 것이 아니냐는 날카로운 질문들이었죠.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내 조사의 시작은 사적이었습니다. 제 아내가 포식자와 얽혀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과정은 최 박사의 피해자들을 위한 정의를 찾고 앞으로 그에게 고통받을 수도 있었던 잠재적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S채널의 김지수 기자가 물었습니다. 아내분은 당신이 불법 감시를 했고 프라이버시를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반박하시겠습니까? 제 아내는 성범죄자를 옹호하는 길을 택함으로써 자신의 의사 경력을 스스로 망쳤습니다. 그녀의 이런 주장은 자신의 판단 착오와 최 박사의 범죄에 동조한 사실로부터 대중의 시선을 돌리려는 절박한 시도일 뿐입니다. 그녀가 최 박사의 범위를 알고 있었다는 말씀이신가요? 저는 한마디 한마디를 신중히 골라 대답했습니다. 최 박사와 그토록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도 여성을 향한 그의 부적절한 행동을 눈치채지 못했다면 그것은 의도적으로 눈을 감았거나 방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자회견은 90분간 이어졌습니다. 끝났을 때 저는 마치 고기 분쇄기를 통과한 기분이었지만 메시지는 명확했습니다. 강성 보안 시스템은 이 이야기의 악역이 아닌 영웅이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의 보도들은 매우 긍정적이었습니다. 당초 우리 회사의 불법 감시 의혹을 다루려던 S채널의 탐사 보도는 오히려 우리가 어떻게 위험한 포식자를 잡아냈는지를 다룬 특집 기사로 바뀌어 나갔습니다. 서윤의 주장은 언급되었지만 자신의 명예를 지키기 위한 한 여자의 절박한 거짓말로 치부되어 기각되었습니다. 하지만 제 일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뜻밖의 인물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서울 종합병원의 박소영 처장이었습니다. 강 대표님,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헬기 사건 직후 아내분의 전화를 받았을 때 저는 대표님의 정신 상태에 대한 그녀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을 뻔했습니다. 우리 비즈니스 관계를 의심했던 제가 정말 부끄럽군요. 이해합니다, 박 처장님. 서윤이는 꽤 설득력이 있는 사람이죠. 정말 그렇더군요. 하지만 대표님이 제시한 최 박사에 대한 증거를 보고 그를 폭로하는 과정에서의 역할을 알게 된 후 제가 상황을 완전히 잘못 판단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안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서울종합병원은 현재 성희롱 및 권권 남용과 관련된 정책과 절차를 전면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조사를 도와줄 외부 보안 업체가 필요합니다. 감시와 증거 수집의 전문성을 가진 업체 말입니다. 강성 보안 시스템이 이 계약에 관심이 있으신지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매우 관심 있습니다. 그런 전화들이 그 주 내내 쏟아졌습니다. 뉴 잉글랜드 전역의 병원, 의대, 의료기관들이 자신들의 잠재적인 비리 문제를 조사해달라고 우리를 찾았습니다. 최연석 스캔들은 이 문제가 얼마나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지 사람들의 눈을 뜨게 했고 그들은 그 실체를 성공적으로 밝혀낸 우리 회사가 내부 문제를 해결해 주길 원했습니다. 불과 한 달 만에 우리 회사의 매출은 2배로 뛰었습니다. 최연석 사건은 우리 평판을 깎아먹기는커녕 우리를 지역 최고의 조사 보안 업체로 각인시켰습니다. 서윤의 소송은 그녀의 변호사가 법적 근거가 없음을 깨닫고 조용히 취하되었습니다. 방통위의 조사는 우리의 모든 감시 활동이 합법적이고 적절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FCC에 제기된 민원도 아무런 조치 없이 기각되었습니다. 서윤 본인은 대중의 시선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들은 소식에 의하면 그녀는 전라도의 어느 작은 보건소에서 일반으로 일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수술 집도의가 되어 학계에 남겠다는 그녀의 야망은 영원히 산산조각 났습니다. 최연석 박사는 6건의 성범죄 및 권력 남용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는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고 의사 면허는 영구 취소되었습니다. 한 경감에 따른 아버지뻘 되는 그자의 선고 공판에서 증언했고 마침내 3년 전 거부당했던 정의를 쟁취했습니다. 학술대회로부터 6개월 후 서재에서 3명의 새로운 대형 고객사 계약서를 검토하고 있는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모니터에는 제가 모르는 젊은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2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차분한 정장 차림의 여성이었는데 표정이 꽤나 긴장되어 보였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강 대표님, 저는 김세희 의사라고 합니다. 아니, 죄송합니다. 김세희 윌리엄스 씨라고 해야겠군요. 저는 5년 전 최연석 박사의 피해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집 안으로 안내하고 그녀가 용기를 내어 입을 뗄 때까지 커피를 대접했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 왔습니다. 그녀가 마침내 말했습니다. 제가 전공의 시절 최 박사는 제 삶을 지옥으로 만들었습니다. 그의 요구를 거절하자 그는 제가 이 도시의 어떤 수술 프로그램에도 들어갈 수 없도록 블랙리스트에 올렸죠. 저는 결국 의사의 길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학자금 대출을 갚기 위해 제약 영업사원으로 일하며 살았죠. 그런 일이 있었다니 정말 유감입니다만 제가 여기 있는 이유는 그게 아닙니다. 최 박사가 유죄 판결을 받고 그의 실체가 만천하에 드러난 뒤 의사협회에서 제 사건을 재조사했습니다. 그들은 제 억울한 기록을 삭제해 주었고 성모병원 흉부외과 레지던트 자리를 다시 제안해 주었습니다. 그녀는 기쁨과 안도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저 이제 다시 수술실로 돌아가요, 대표님. 31살의 나이에 드디어 최 박사가 뺏으려 했던 제 꿈을 다시 찾게 됐습니다. 대표님이 용기를 내어 그를 폭로해 주신 덕분이에요. 그녀가 떠난 뒤 저는 서재 창가에 서서 집을 둘러싼 숲을 바라보았습니다. 5년 전 저는 그저 평범한 꿈을 가진 평범한 남자였습니다. 성공적인 사업, 행복한 가정,
그리고 아마도 미래의 아이들. 서윤의 배신은 그 꿈을 산산조각냈고 제가 원치 않았던 사람으로 저를 몰아넣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완전히 나쁜 일만은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때때로 우리는 우리가 진정으로 되어야 할 모습이 되기 위해 먼저 무너져야 할 때가 있는 법이니까요. 모르는 번호로 문자가 왔습니다. 김세희 씨가 수술실로 복귀했다는 소식을 봤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강 대표님. 세상엔 당신 같은 사람이 더 필요합니다. 저는 미소 지으며 문자를 지웠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최연석에게 고통받았던 사람들, 그들의 가족들, 그리고 불의가 방치되는 것을 참지 못한 한 남자의 이야기에 영감을 얻은 사람들로부터 이런 메시지를 수없이 받았습니다. 저는 영웅이 아닙니다. 저는 그저 궁지에 몰린 채 반격할 수 있는 자원을 가진 한 남자였을 뿐입니다. 하지만 제 행동이 다른 이들에게 용기를 주고 정의를 찾는 데 도움이 되었다면 서윤의 배신도 결국 어떤 목적을 위해 쓰인 셈이겠죠. 다음 날 아침, 저를 고통받던 자에서 승리자로 완전히 바꿔놓을 소식이 도착했습니다. 영업본부장이 전해준 소식에 저는 지난 몇 달 중 가장 밝게 웃었습니다. 대표님, 믿기지 않으실 겁니다. 방금 국방부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정부 기관 내 비리 및 권력 남용 조사를 위한 연방 계약건을 논의하고 싶다고 합니다. 규모가 어느 정도지? 3년에 500억 원 규모입니다. 그 계약은 우리를 단숨에 국내 최대의 조사 보안 업체로 도약시킬 것입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서재 창가로 걸어가 이 모든 여정이 시작된 헬기 착륙장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서윤은 저를 파멸시키고 그녀가 말했던 그 좁고 한계가 분명한 인간으로 되돌려 놓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녀는 저를 해방시켰고 제가 가질 수 있는 모든 잠재력을 끌어내 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화가 울렸습니다. 발신 번호는 익숙했지만 지난 몇 달간 보지 못했던 번호였습니다. 서윤이었습니다. 저는 전화를 받을까 말까 고민했습니다. 그냥 음성 사서함으로 넘겨 기자회견 이후 이어져 온 침묵을 지킬까 했지만 호기심이 이겼습니다. 여보세요, 서윤아. 제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정부 계약 소식 들었어요. 축하해요. 고맙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사과하고 싶어요. 모든 것에 대해서요. 그 불륜도, 당신 사업을 방해하려 했던 것도, 당신에 대해 했던 험담들도요. 이미 늦었다는 거 알아요. 하지만 이제야 내가 뭘 잃었는지 깨달았다는 걸 당신이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당신은 좋은 사람이었고 성공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었는데 내가 너무 눈이 멀어 있었어요. 그래, 그랬었지. 또 다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혹시 기회가 있을까요? 우리 직접 만나서 얘기할 수 없을까요? 제가 염치 없다는 건 알지만. 아니, 서윤아. 더 이상 할 말은 없어. 제발요, 태준 씨. 나 모든 걸 잃었어요. 내 커리어도, 명예도, 미래도. 나에겐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서윤은 정말로 모든 걸 잃었지만 그 상실을 불러온 선택은 오롯이 그녀의 몫이었습니다. 넌 스스로 선택을 한 거야, 서윤아. 당신은 당신의 결혼 생활 대신 최 박사를 선택했고 옳은 일 대신 그를 옹호하는 길을 택했어. 그리고 내 책임을 지는 대신 나를 파괴하려고 했지. 그 선택에는 결과가 따르는 법이야. 나도 알아. 하지만 그 결과는 이제 내 문제가 아니야. 당신도 이제 내 인생의 문제가 아니고. 저는 전화를 끊고 즉시 그녀의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수십억 원대의 계약서에 둘러싸인 서재에 서서 우리 회사가 이 나라에서 가장 성공적인 보안 업체 중 하나가 될 것임을 확신하며 저는 수년 만에 처음 느껴보는 감정을 만끽했습니다. 평화로움이었습니다. 서윤은 저를 위축시키고 그녀의 좁은 시야 안에 가두려 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녀는 저를 벼랑 끝으로 몰아세워 진정한 능력을 발견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배신당한 남편으로 이 여정을 시작해 복수를 꿈꿨습니다. 하지만 그 끝에서 저는 수십 명의 피해자들에게 정의를 되찾아주고
깨진 결혼의 잿더미 위에서 의미 있는 무언가를 일궈낸 성공한 기업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창밖의 헬리콥터는 이제 저를 무시했던 사람들에게 과시하기 위한 부의 상징이 아닙니다. 그것은 스스로를 지킬 힘이 없는 사람들을 돕고 세상을 바꾸는 중요한 사업의 도구입니다. 서유는 모든 면에서 틀렸습니다. 저는 육체 노동자의 사고방식에 갇힌 사람도 작은 꿈에 머무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녀가 더 나은 사람을 찾을 때까지 잠시 거쳐가는 남자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정부를 단죄하고 우리 결혼의 폐허 위에서 제국을 세운 사람입니다. 저는 정확히 제가 되어야 할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서유는 그녀가 마땅히 있어야 할 곳에 남았습니다. 외롭고 잊혀지고 그녀 없이 제가 만들어가고 있는 이 삶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곳에 말이죠. 결과적으로 정의가 최고의 복수였습니다. 당신은 쇼를 보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똑똑히 지켜보십시오. 제 손에 들린 이 샴페인 한 잔의 가격은 웬만한 자동차 할부금보다 비쌉니다. 그리고 이 졸업 파티에 모인 모든 이들은 그 사실을 알고 있죠. 제 이름은 강태준입니다. 올해 37살로 전직 소방관이자 보안기술 기업가인 저는 서울대 의대 졸업생들 사이에 서 있습니다. 그들은 마치 제가 자신들의 페르시아 양탄자를 더럽히기라도 한 듯 쳐다보네요. 신사숙녀 여러분. 제 아내 서윤이 평창동 부모님 저택의 잔디밭에서 선언했습니다. 제가 의대를 마칠 수 있게 지지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거의 모든 분들께요. 그녀의 시선이 저와 마주쳤고 차가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위대함을 얻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전혀 모르니까요. 뒤따른 웃음소리는 제 가슴에 박히는 가시 같았습니다. 이서윤, 갓 의사가 된 그녀는 언제나 야망으로 가득했죠. 제가 몰랐던 것은 그녀가 자신의 학비를 대기 위해 이교대 근무를 하던 저를 얼마나 경멸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서윤아, 넌 너무 착해. 그녀의 언니 지윤이 끼어들었습니다. 시야가 좁은 사람들이 있다는 건 누구나 알지. 그녀는 저를 향해 손짓했습니다. 노동자 사고방식 말이야. 다음 월급 너머를 보지 못하는 법이거든. 최현석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45살인 그는 천재라 불리며 살아온 오만함을 풍겼습니다. 서윤 씨 같은 인재의 잠재력이 인간관계 때문에 억눌리는 건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가 모두에게 들리게 말했습니다. 때로는 환경을 극복해야 하죠.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들은 제가 지난 3년 동안 일군 것을 모릅니다. 제 보안업체 강성보안 시스템은 어느덧 주목받는 기업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대기업과 정부의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저는 신중해야 했기에 낮게 처신해 왔습니다. 태준 씨는 언제나 현실적이었죠. 서윤이 이어갔습니다. 작은 소방서나 소소한 사업 같은 꿈만 꿨으니까요. 그는 우리가 더 큰 일을 위해 태어났다는 걸 모릅니다. 그녀의 부모인 이 박사와 박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사위인 저를 단 한 번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밤 그들은 노동자 출신 남편이 버려지는 광경을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정말이지, 저런 사람이 무슨 미래를 주겠어. 지윤이 덧붙였습니다. 서윤이는 격에 맞는 사람을 만날 자격이 있어. 그녀는 자신의 연인을 힐끗 보았습니다. 군중은 동조했습니다. 저는 익숙한 얼굴들을 보았습니다. 그들 모두 저를 동정과 멸시로 바라보았습니다. 가장 슬픈 게 뭔지 아세요? 서윤이 말했습니다. 그는 자기가 성공했다고 믿는다는 거예요. 카메라나 만지는 그 작은 보안 사업 말이에요. 어린애 장난 같지 않나요? 웃음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저는 그녀의 연인이 서윤의 허리에 손을 얹는 것을 보았습니다. 친밀함이 느껴졌습니다. 내가 이들의 비웃음거리가 된 지 얼마나 된 걸까? 제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제 목소리가 웃음을 베어냈습니다. 성공의 정의는 다를 수 있죠. 서윤의 눈에 불쾌함이 스쳤습니다. 그만해요, 태준 씨. 당신이 어울리지 않는다는 건 다들 아니까요. 그렇군요. 저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정말 수준 차이가 나는 모양입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강태준입니다. 델타 77 알파.
지금 즉시 이 회장 댁으로 픽업 요청. 그래요, 헬기로. 5분 내로.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서윤은 당황했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저는 답했습니다. 차를 불렀습니다. 헬기요? 태준 씨, 제발요. 당신 낡은 SUV 타고 왔잖아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사실 우버를 불렀습니다. 주차가 힘들어서요. 멀리서 웅웅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프로펠러 소리가 점점 명확해졌습니다. 대화가 멈췄고 사람들은 하늘을 보았습니다. 소리가 거대해졌습니다. 저게 뭐야? 검은색 헬리콥터가 나타났습니다. 기체에는 강성보안이라는 글자가 은색으로 선명했습니다. 헬기가 저택 옆 들판으로 하강했습니다. 강력한 바람에 파티장이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부인들은 드레스를 잡았고 남자들은 잔을 가렸습니다. 우아한 파티가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습니다. 서윤은 멍하니 헬기를 보다 저를 보았습니다. 저게 당신 거라고? 세 대 중 하나? 저는 넥타이를 매만지며 말했습니다. 나머지 2대는 지방 본사에 있습니다. 정부 계약용인데 오늘 밤은 특별하니까요. 최 박사의 안색이 변했습니다. 정부 계약? 그렇습니다. 국가기관 보안을 담당하죠. 자세한 건 기밀입니다. 저는 그들을 둘러보았습니다. 월급 봉투 너머를 생각하니 이룰 게 많더군요. 지윤의 와인 잔이 깨졌습니다. 이 박사가 다가왔습니다. 태준 군, 몰랐네. 당연하겠죠. 물어보지 않으셨으니까요. 저는 서윤을 보았습니다. 당신들도 마찬가지고. 헬기에서 김도진 팀장이 내려 저에게 걸어왔습니다. 대표님, 준비되셨습니까? 거의 끝났네. 저는 저를 낯설게 보는 서윤을 돌아보았습니다. 서윤아, 내 말이 맞아. 우리 성공의 정의는 달라. 내 방식은 남편을 모욕하는 것이었지만 내 방식은 의미 있는 걸 만드는 것이었어. 태준 씨, 잠깐. 아니, 저는 말을 잘랐습니다. 네가 방황하는 동안의 도피처 노릇은 이제 끝이야. 저는 군중을 둘러보았습니다. 즐거운 시간 되세요. 서윤아, 졸업 축하한다. 그 노력이 가치 있었길 바란다. 저는 헬기를 향해 걸었습니다. 강태준, 서윤이 불렀습니다. 돌아와요. 저는 마지막으로 돌아보았습니다. 격에 맞는 사람을 찾고 싶댔지? 다음번엔 누군가를 버리기 전에 그 사람이 누군지부터 제대로 알아봐. 헬기가 이륙했고 저는 작아지는 저택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개미 같았습니다. 그들의 세계는 무너졌습니다. 어디로 갈까요? 집으로 가자. 새 집으로. 서울 야경을 보며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누가 빌게 될지 보자고. 저는 예전 삶을 뒤로 했습니다. 새로 산 집은 서울 근교의 요새 같은 저택이었습니다. 서윤은 몰랐죠. 이곳이 얼마나 철저한 보안 속에 지어졌는지. 환영합니다. 도진이 말했습니다. 다들 사모님 행동에 화가 나 있었거든요. 직원들조차 알고 있던 것을 저는 몰랐던 겁니다. 위스키를 마시며 서재에 앉았습니다. 모니터에는 저택의 영상이 가득했습니다. 변호사에게 전화했습니다. 은혜 씨 이혼 시작해줘. 유 변호사는 서윤에 대해 이미 경고했었죠. 파티에서의 모욕이 결정적이었어. 저는 말했습니다. 유 변호사는 월요일에 서류를 접수하기로 했습니다. 재산은 이미 정리됐으니 걱정 마세요. 그녀의 경력은 대표님 손에 달려있죠. 서윤은 제가 정신불안정이라고 인터뷰하며 제 사업을 방해하려 했습니다. 저는 반격했습니다. 의협의장과 병원장들에게 전화해 그녀의 전문성을 의심케 했습니다. 서윤은 채용 취소 통보를 받고 저에게 분노했습니다. 당신이 내 커리어를 망치고 있어. 아니, 넌 성범죄자를 옹호하는 길을 택했어. 그 대가야. 저는 서윤과 최 박사의 불륜 증거를 입수했습니다. 4개월이나 저를 속여왔더군요. 한지영 경감이 저를 찾아와 최 박사의 성범죄 증거를 보여주며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우리는 학술대회에서 그를 매장하기로 했습니다. 학술대회 당일, 최 박사의 발표 도중 그의 성추행 영상이 상영되었습니다. 800명의 청중 앞에서 그는 무너졌습니다.
서유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당신이 그를 파멸시켰어. 아니, 그는 스스로 파멸한 거야. 저는 그녀를 차갑게 외면했습니다. 최 박사는 체포되었고 서윤의 평판도 끝났습니다. 서윤은 제 회사가 불법 감시를 했다고 역공을 펼쳤지만 저는 기자회견을 열어 모든 진실을 폭로했습니다. 우리 회사는 오히려 정의로운 기업으로 알려지며 더 큰 계약들을 따냈습니다. 최 박사는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서윤은 지방의 작은 의원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6개월 후 피해자였던 한 의사가 저를 찾아와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녀는 다시 꿈을 찾았다고 했습니다. 정부로부터 거대한 보안 계약을 따냈다는 소식에 웃음이 났습니다. 서윤은 저를 작은 사람으로 만들려 했지만 결국 저를 해방시켰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윤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축하해요. 내가 뭘 잃었는지 이제 알아요. 사과하고 싶어요. 아니, 넌 선택을 했고 결과를 얻었을 뿐이야. 이제 넌 내 인생의 문제가 아니야. 저는 전화를 끊고 그녀를 차단했습니다. 평화로웠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되어야 할 사람이 되었습니다. 서유는 잊혀진 채 남겨졌죠. 정의가 최고의 복수였습니다. 당신은 쇼를 보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똑똑히 지켜보십시오. 제 손에 들린 샴페인의 가치를 아는 이들 사이에서 저는 비로소 제 자리를 찾았습니다.